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겪은 감동적인 실화인데요.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안젤라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20세 조카 마리아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죠. 과연 안젤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분명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안젤라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들린 항공권에는 카라카스행이라고 적혀 있었죠. 7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지난 7년은 꿈만 같았어요. 처음엔 언어도 통하지 않고 김치도 매워서 먹지 못했던 안젤라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진짜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 소식을 듣고는 모든 걸 뒤로한 채 고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남편 김민수는 공항까지 배웅 나왔죠. 빨리 다녀와. 어머님 괜찮아지실 거야. 민수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안젤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7년 전 떠날 때와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카라카스 공항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시설은 낡았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둡기만 했죠. 그런데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안젤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조카 마리아였어요. 20세가 된 마리아는 안젤라가 떠날 때만 해도 13살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마리아가 달려와 안젤라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안젤라는 마리아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거든요. 마리아의 옷차림도 7년 전보다 더 소박해졌고 손톱은 깎을 겨를도 없이 거칠어져 있었죠.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마리아는 계속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모, 한국 정말 좋죠? 영상으로 봤는데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모가 보내주신 사진들 정말 많이 봤어요. 하지만 안젤라는 마리아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카라카스의 풍경도 7년 전보다 더 황폐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안젤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살던 동네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길가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정전이 일상이 된 듯 발전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마리아는 안젤라의 표정을 보더니 조금 창피한 듯 말했어요. 많이 변했죠? 저희도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그 순간 안젤라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재회는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7년 사이에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집안 형편도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안젤라는 한국에서 모아둔 돈으로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면서 안젤라는 마리아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물을 길어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정수기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전에는 동네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안젤라는 마리아가 쓰레기통 옆 가로등 아래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낡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영어 강의였는데 마리아는 공책에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젤라가 다가가자 마리아는 깜짝 놀라며 폰을 숨겼어요. 뭐 하는 거야?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영어 공부요. 무료 강의를 찾아서 듣고 있어요. 집에서는 와이파이가 약해서 여기서 해야 해요. 그제서야 안젤라는 이해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안젤라는 마리아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물가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예전에 100원이면 살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1000원도 넘었습니다. 마리아는 물건 하나하나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며 장을 봤어요. 이모, 한국은 물가가 어때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한국도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와 비교하면 천국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안젤라는 마리아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 진학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마리아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이모, 저도 대학 가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어요.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안젤라는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안젤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리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3살 때까지만 해도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도 잘했던 마리아가 이제는 꿈조차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안젤라는 자신이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안젤라는 집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어요. 전기료를 못 내서 하루 종일 정전되는 날도 많았고 수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밝은 척했지만 안젤라는 점점 마리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마리아가 세수를 하는 모습을 보니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20살 나이에 벌써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마리아야, 요즘 힘들지? 안젤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마리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모, 저 사실 매일 밤 울어요. 친구들은 다 떠났는데 저만 여기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매일 돈 걱정만 하시고 저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젤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떠날 때만 해도 마리아는 이모처럼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지쳐버린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이모가 한국에서 공부하라고 보내줄까? 안젤라가 말했지만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비자도 어렵고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리고 여기 가족들 놔두고 갈 수도 없고요. 마리아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안젤라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똑똑하고 착한 아이가 이렇게 꿈을 잃어버리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에 안젤라는 동네를 혼자 걸어다녔습니다. 7년 전만 해도 활기찼던 상가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공원에는 할 일 없는 청년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리아 같은 아이들이 희망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니 마리아가 또다시 쓰레기통 옆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공부해?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요.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있겠죠. 희망사항이지만요. 그 순간 안젤라는 결심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진짜 희망을 줄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를 이대로 포기하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안젤라는 한국에 있는 남편 민수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시간이었지만 민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좀 어때?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어머니 상태에 대해 설명했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어요. 여보, 우리 조카 마리아 기억나죠? 지금 20살인데요. 안젤라가 말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쁘고 똑똑한 아이. 어때, 잘 지내? 안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꿈도 다 포기한 상태고요. 그때 마리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젤라가 손짓으로 부르자 마리아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이모부. 마리아가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반갑게 인사를 받았지만 곧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7년 전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마리아야, 요즘 뭐 하며 지내? 민수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잠시 안젤라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집안일 도우면서 지내요. 가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하지만 안젤라는 마리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리아야,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러자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부, 이모가 사는 한국집 정말 예쁘네요. 이런 집에서 사는 거 꿈이 아니라 진짜인 거죠? 마리아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깨끗한 거실,
정돈된 책장, 그리고 따뜻한 조명이 마리아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겠죠. 민수는 마리아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리아야, 언젠가 너도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대답했어요. 이모부,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냥 이모처럼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대리만족할게요. 통화가 끝난 후 안젤라는 마리아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진짜로 한국에 가고 싶어? 안젤라가 물었어요. 마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모, 솔직히 말하면 매일 상상해요. 거기서는 정전도 없고 깨끗한 물도 나오고 도서관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이에요. 안젤라는 마리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포기하려고 하는 것 뿐이었죠. 마리아야,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이루는 거야. 안젤라가 마리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안젤라는 더 오래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마리아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전이 되어 촛불을 켜고 앉아있을 때 어머니가 안젤라와 마리아를 불러 모았습니다. 안젤라야, 마리아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안젤라야, 너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구나. 그게 할머니는 제일 기뻐. 그런데 마리아는 어쩌지? 어머니가 마리아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할머니 앞에서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모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마리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꿈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포기하면 안 돼. 기회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거든. 그리고 안젤라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안젤라만 병실로 불러들였어요. 안젤라야, 할머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안젤라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들어봐. 할머니가 죽고 나면 이 집에 남을 사람은 마리아뿐이야. 그 아이 부모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갔거든. 마리아만 할머니 때문에 남아 있었어. 안젤라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마리아는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마리아를 데리고 가면 안 될까? 그 아이는 너무 똑똑해. 여기서 썩히기엔 아까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자 문제도 있고. 안젤라가 망설이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안젤라야, 내가 사랑받는 곳이 너의 집이야. 그리고 마리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꿈을 이룰 기회를 줘. 그날 밤 안젤라는 병원 복도에서 마리아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안젤라가 물었어요.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젤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전해주었어요. 마리아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도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안젤라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혼자서 모든 장례 절차를 도맡아 했어요. 20살 나이에 너무 성숙한 모습이었죠. 조문객들은 모두 마리아가 정말 의젓하다고 칭찬했지만 안젤라는 그 의젓함이 너무 슬펐습니다. 장례가 끝난 밤 안젤라는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심각하게 상의할 일이 있어요. 안젤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수는 즉시 심각성을 알아차렸어요. 뭔데? 말해봐. 안젤라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마리아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생각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마리아를 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 아이를 여기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안젤라는 민수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갑자기 20살 조카를 데려와서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보, 말 안 해도 알아요. 부담스럽죠? 안젤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당연하지. 마리아를 데려와야지. 민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우리 둘만 살던 집에 갑자기. 안젤라가 말하자 민수가 끊어서 말했어요. 안젤라야, 마리아는 당신만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당신이 걱정하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지. 민수의 말에 안젤라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남편과 결혼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안젤라는 마리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이모가 너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거기서 대학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마리아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모, 정말요? 꿈 아니에요? 안젤라는 마리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꿈이 아니야. 이모부도 동의했어. 우리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마리아는 그제서야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이모, 저 정말 한국 가도 돼요? 거기서 새로 시작해도 돼요? 그날 밤 안젤라와 마리아는 한국행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짐 정리, 그리고 마리아가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획했어요. 마리아의 눈빛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안젤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대사관을 여러 번 방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한국어 기초 회화를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2달 후 드디어 비자가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비자를 받던 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 정말 진짜가 됐어요. 마리아가 비자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안젤라도 덩달아 기뻤어요. 이제 정말 마리아를 한국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마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비록 힘든 곳이었지만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했거든요. 안젤라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7년 전 처음 한국에 갈 때 똑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마리아야, 무서워?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 무서워요. 한국어도 잘 못하고 문화도 다를 텐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안젤라는 마리아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모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진짜 집 같잖아. 너도 금방 적응할 거야. 공항으로 가는 날 온 가족이 나와서 마리아를 배웅했습니다. 삼촌이 마리아에게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마리아야,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렴. 마리아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지만 힘내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주저했습니다. 이모, 정말 갈까요? 갑자기 무서워져요. 안젤라는 마리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마리아야,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용기 있는 아이야.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리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모, 그곳에 가면 나도 정말 웃을 수 있을까요? 요즘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안젤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거기서는 네가 원하는 만큼 웃을 수 있어. 그리고 꿈도 마음껏 꿀 수 있고.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마리아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안젤라는 마리아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분명히 잘 될 거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항 자체가 베네수엘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입국장에서 나오자 한국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모두 나와 계셨어요. 마리아를 처음 보는 시가족들이었지만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마리아구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예쁘네.
시어머니가 마리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마리아에게 직접 인사했습니다. 마리아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마리아는 어색했지만 고마운 마음에 꾸벅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모부.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리아는 창밖 풍경에 계속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질서 있게 줄지어 선 자동차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깨끗한 건물들이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이모, 여기 정말 영화 속 같아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마리아를 위해 준비된 방을 보여주었을 때 마리아는 말을 잃었어요. 깨끗한 침대, 책상,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까지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이모, 이 방이 정말 제 방이에요? 마리아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리아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김치는 아직 매웠지만 불고기와 계란찜은 마리아 입맛에 맞았습니다. 마리아 씨, 천천히 적응하면 돼.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시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식사 후에 시어머니가 마리아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이제 넌 내 손녀야. 멀리서 혼자 힘들게 살았구나. 이제는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마리아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젤라와 마리아는 함께 한글 교재를 펴놓고 앉았습니다. 이모, 한국어 정말 어려워요. 마리아가 말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괜찮아, 이모도 처음엔 어려웠어. 하지만 지금은 자유자재로 쓰잖아. 안젤라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마리아가 한글 자음을 따라 읽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도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우리 마리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잠시 공부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이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익숙할까? 그리고 안젤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모,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안젤라는 마리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마리아를 사랑받는 곳으로 데려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마리아는 진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도 갖춰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마리아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멈춰섰을 때 평택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27세 여군 중사 니콜과 가난한 재즈 기타리스트 준호가 만나 펼쳐진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음악 하나로 통하게 된 두 사람. 하지만 여기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큰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니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감동받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평택 미군기지 새벽 5시 30분.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니콜 하워드 중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7세인 니콜은 키가 170cm가 넘는 당당한 체구에 짧게 자른 갈색 머리, 그리고 또렷한 갈색 눈동자를 가진 여성이었죠. 군복을 입으면 누구보다 의젓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니콜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느새 한국에 온 지 1년 6개월이 흘렀더군요. 처음엔 새로운 나라에서의 근무가 설레기도 했지만 이제는 매일이 똑같은 루틴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 점호를 마치고 사무실로 향하는 길, 니콜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긴 하지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었거든요. 고향인 텍사스의 가족들과는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어려웠고 한국 친구를 사귀기엔 언어 장벽이 너무 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니콜은 동료 제시카와 함께 부대 식당으로 향했어요. 니콜,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지루할 뿐이야.
니콜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이 자꾸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니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제한적이었고 주말에도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는 게 전부였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니콜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카가 니콜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니콜, 내일 토요일인데 서울 나가볼래? 재즈 클럽이 하나 있는데 분위기 좋다고 하더라고. 제시카의 제안에 니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재즈 음악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숙소에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좋아, 가자. 니콜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니콜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내일 만날 한 사람 때문에 니콜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니콜과 제시카는 홍대 근처의 작은 재즈클럽 블루노트에 도착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았고 클럽 내부도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테이블이 10개 정도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무대가 있었습니다. 와, 분위기 정말 좋다. 제시카가 감탄했지만 니콜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조명도 어둡고 의자도 불편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그냥 앉아서 음악이나 들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맥주를 주문하고 잠시 기다리던 중 무대에 한 남자가 올라왔어요. 키는 175cm 정도의 마른 체격, 검은 머리를 자연스럽게 넘긴 스타일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정도로 보였고 낡은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빛이 바랜 갈색 기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그가 마이크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곡은 가을 타나봐입니다. 준호가 기타줄을 튕기는 순간 니콜의 마음속에 뭔가 일렁였습니다. 그의 연주는 기교를 뽐내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대신 깊고 진솔한 감정이 묻어나는 소리였습니다. 각 음표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니콜은 자신도 모르게 연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기타줄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만큼은 통역이 필요 없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곡이 시작됐을 때 니콜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준호가 연주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곡이었는데 멜로디가 너무나 애틋했거든요. 마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희망이 모두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괜찮아? 제시카가 니콜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니콜은 그제야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음악이 너무 좋아서. 니콜은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연주는 1시간 정도 계속됐어요. 그 시간 동안 니콜은 한 번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준호 역시 가끔씩 관객석을 바라봤는데 니콜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전율이 흘렀어요.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올 때 니콜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요. 그리고 저 무대 위의 남자 준호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는 것도요. 그 이후로 니콜의 토요일 저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블루노트를 찾아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엔 제시카와 함께 갔지만 몇 번 후부터는 혼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왜 맨날 같은 곳만 가려고 하냐며 의아해했지만 니콜은 그냥 음악이 좋다고 대답할 뿐이었죠. 니콜이 세 번째로 클럽을 방문했을 때 준호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연주를 듣는 외국인 여성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준호는 연주 중간에 가끔씩 니콜을 바라봤고 그녀가 음악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장벽이 있었어요. 가장 큰 건 언어 문제였습니다. 니콜의 한국어 실력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가 전부였고 준호의 영어도 중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게다가 니콜은 미군이었고 준호는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니콜은 용기를 내서 연주가 끝난 후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음악 정말 좋아요. 니콜이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니콜이에요. 저는 준호입니다. 짧은 자기소개를 마친 후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주에 니콜이 다시 왔을 때 준호는 연주 중간에 오늘은 특별한 분을 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문 리버를 연주했습니다. 영어로 된 재즈 스탠다드였죠. 니콜은 그 순간 자신을 위한 곡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니콜이 준호에게 다가가자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How was it? 서툰 영어였지만 니콜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반가웠습니다. It was beautiful. Thank you. 니콜이 대답했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스마트폰 번역 앱을 사용해서 니콜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니콜도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비록 어색하고 더듬거리는 대화였지만 서로를 알아가려는 진심만큼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클럽의 다른 손님들은 미군과 한국인이 친해지는 모습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고, 니콜의 부대 동료들도 왜 굳이 한국 남자와?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져 갔어요. 2020년 3월 한국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고 클럽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들은 문을 닫아야 했어요. 블루노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니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이 그녀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준호의 연주를 듣고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게 니콜에게는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부대에서도 외출 제한령이 내려졌어요. 불효불급한 외출은 금지되었고 모든 군인들은 기지 내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니콜의 일상은 더욱 단조로워졌고 마음속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니콜은 용기를 내서 인스타그램으로 준호를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준호는 자신의 연주 영상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니콜은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Hi Junho, this is Nicole from the Jazz Club. How are you doing? 한국어로 번역해서 안녕하세요, 준호님. 재즈클럽에서 만난 니콜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냈어요. 몇 시간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니콜님. 클럽이 문을 닫아서 아쉽네요. 집에서 연주 영상만 찍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온라인 소통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준호는 매일 자신이 연주한 곡을 녹음해서 니콜에게 보내줬고, 니콜은 그 음악을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어요. 때로는 준호가 니콜을 위해 특별히 연주한 곡도 있었습니다. 니콜도 자신의 일상을 준호와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기지 안에서 찍은 사진, 하늘 사진,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미국 음악들을 준호에게 들려줬습니다. 준호는 니콜이 보내준 컨트리 음악을 기타로 편곡해서 연주해주기도 했어요. 언어의 장벽은 여전했지만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니콜은 준호의 연주를 들으며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준호는 니콜이 보내주는 음악을 통해 그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니콜은 준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Your music saved my life during this difficult time. Thank you for being there for me. 준호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메시지를 읽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니콜님도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춰선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져 갔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진 거였죠. 코로나19가 한 달, 두 달 지속되면서 니콜과 준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주고받는 메시지와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마침내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니콜, I love you. 준호가 어색한 영어로 영상통화 중에 말했을 때 니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I love you too, JUNHO. 니콜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비록 화면을 통해서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확실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니콜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요. 니콜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고 어머니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것입니다.
니콜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 근무를 자원했던 거였죠. 더 놀라운 건 니콜이 이미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기초를 배웠고 한국 근무를 준비하면서 혼자 공부했거든요. 하지만 준호와의 관계에서는 일부러 서툰 척했던 거예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말이죠. 니콜이 이 사실을 준호에게 털어놓았을 때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번역기 돌려가며 보낸 메시지들을 다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니콜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할 기회를 놓쳤어요. 하지만 준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뻤어요. 이제야 진짜 소통이 가능해졌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한국말로 대화해도 되는 거죠? 준호가 웃으며 물었고, 니콜도 네, 물론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소통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2020년 7월 준호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니콜, 저와 결혼해주세요.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사랑만큼은 확실해요. 니콜은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니콜의 상관은 군인이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만류했고, 준호의 부모님은 미군과 결혼하면 나중에 미국으로 떠날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걱정했습니다. 특히 니콜의 부모님은 더욱 반대했어요. 왜 굳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네가 한국계라고 해서 꼭 한국 사람과 결혼할 필요는 없잖니라며 이해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해요. 다른 건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요. 니콜과 준호는 서로를 붙잡고 다짐했습니다. 2020년 12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니콜과 준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결혼식은 불가능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니콜은 군복을 입고 혼인신고소에 홀로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공무원은 증인이 없으시네요? 라고 물었지만 두 사람은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로만 있어도 충분했거든요. 혼인신고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한옥 카페를 빌려서 둘만의 결혼식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손님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완벽했습니다. 한옥 마당에서 준호는 기타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니콜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제목은 니콜에게였죠. 멜로디는 달콤하면서도 애절했고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니콜은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이게 최고의 결혼식이에요. 화려한 드레스나 비싼 반지보다 훨씬 소중해요. 준호는 기타줄 하나를 뽑아서 니콜의 약지에 살짝 묶어줬어요. 이게 우리의 결혼 반지예요. 음악으로 맺어진 우리에게는 이게 가장 어울리죠. 니콜도 자신의 군복 단추 하나를 떼어서 준호에게 건네줬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제 진심을 담았어요. 카페 사장님이 축하떡을 준비해 주셨고 두 사람은 전통차를 마시며 조용히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비록 소박했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12월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우리 정말 결혼했네요. 니콜이 준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죠. 한강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5년 후에는 제가 전역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니콜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때까지 저는 음악을 계속할 거고 니콜님을 위한 곡도 많이 만들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한강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니콜의 5년 복무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니콜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한국에 남아서 준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니콜의 부모님도 이제 충분히 경험했으니 집으로 오너라라고 계속 연락해왔고
부대 동료들도 텍사스에서 다시 만나자며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니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과 나눈 정들도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니콜은 준호와 함께 5년 전 처음 만났던 블루노트를 다시 찾았어요. 코로나19가 끝난 후 다시 문을 연 그곳에서 준호는 여전히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니콜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5년 전 이곳에서 만난 제 아내 니콜이 한국에 영원히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럽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니콜은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니콜이 한국에 남기로 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 되었거든요. 니콜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진짜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된 곳은 한국이에요. 전역 후 니콜은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한미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특히 주한미군과 한국인들 사이의 문화적 이해를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준호도 음악 활동을 계속하면서 니콜과 함께 듀엣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기타와 니콜의 보컬이 어우러진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니콜의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였지만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니콜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 어머니가 니콜을 안으며 말했어요. 준호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니콜을 진짜 딸처럼 아꼈어요. 니콜이 한국어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뿌듯해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었어요. 니콜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준호뿐만 아니라 따뜻한 시부모님, 그리고 자신을 받아준 한국 사회 모든 것이 고마웠거든요. 그렇게 니콜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외국인에서 한국인의 가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2025년 가을, 서울에서는 첫 번째 한강 재즈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한강공원 일대에서 3일 동안 진행되는 대규모 음악 축제였어요. 국내외 유명 재즈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였죠. 니콜은 이 페스티벌에서 영어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뮤지션들과 한국 관객들 사이의 소통을 돕는 역할이었어요. 5년간의 한국 생활로 양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게 된 니콜에게는 완벽한 역할이었습니다. 준호 역시 이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실력을 인정받아 메인 무대 연주자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5년 전 작은 재즈 클럽에서 연주하던 그가 이제는 큰 무대에 서게 된 거죠. 페스티벌 첫날, 니콜은 무대 옆에서 통역을 하며 준호의 연주를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연주하는 준호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성숙하고 안정된 연주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어요. 니콜과 준호가 함께 무대에 올라 듀엣 공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곡목은 준호가 니콜을 위해 만든 사랑의 언어였어요. 가사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니콜은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니콜입니다. 5년 전 미군으로 한국에 왔다가 이제는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은 제 남편과 함께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니콜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 절은 영어로, 두 번째 절은 한국어로 불렀어요. 두 언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마치 두 사람의 사랑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어떤 관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거죠. 공연이 끝난 후 니콜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진짜 사랑을 찾았고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어요. 니콜의 마지막 말에 관객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니콜과 준호는 서로 꼭 안았어요. 5년 전 작은 재즈 클럽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대화했어요. 처음엔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기타 하나로 살아가는 여자가 되었네요. 니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여자이기도 하죠. 준호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한강에 반사된 조명과 함께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던 사랑, 언어가 달라도 음악으로 통했던 마음,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 이것이 바로 니콜과 준호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